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또 속보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건 뭐 지금 현재 속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은 국회가 뭐 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무역 합의를 이행을 안 해가지고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즉, 이 얘기는 국회에서의 승인 과정 같은 것들을 다 밟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로 좀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일단은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예. 속보들로는요. 뭐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이제 무역 협정인데 비준이 필요하냐 안 하냐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안 한다. 우리가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트럼프가 왜 안 하냐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했네요. 어, 네, 트럼프 전형적인 약간 협상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지르고서는 좀 어, 위기감에 몰아넣은 다음에 뭔가 반응이 있으면은 다시 낮추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이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장 이제 오늘 뭐 당장 주식 시장이나 한국 예, 자동차 업계 등에 좀 위기감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난번에 MOU를 통해서 합의한 게 15%로 하는 거였는데 이걸 25%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시 MOU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음. 트럼프가 원래 뭐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어? 뭐 이런 류이기 때문에 요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트럼프 얘기, 관세 얘기는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얘기했지만 첫 번째 주제는 주식시장 관련된 거죠? 네, 천스닥 찍은 예. 코스닥입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가 5천을 찍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4년 만이죠? 네, 4년 만에 다시 이제 천스닥을 기록했다는 건데 어제 얼마나 이제 반응이 뜨거웠냐면 중간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0포인트, 7% 넘게 오른 106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 또 봐야 할 특징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이제 거의 전부 올랐다는 겁니다.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그 전체 종목 가운데서도 1367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락하거나 보합한 것들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상위 50개 중에 하나 빼고는 다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는 알려주지 마세요. 네, 네. 이쪽 전반적으로 다 주주님들은 올라. 약간 기분이 네. 나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사실 7% 넘게 올라서 이게 무슨 종목이 오른 건지 했는데 지수가 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일단 이제 세 갈래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정책 기대감이에요. 그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 코스닥 키우겠다는 메시지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왔었거든요. 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이제 오찬 가졌는데 여기서 코스닥 3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서 사실 5,000피도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달성을 했잖아요. 예. 3,000 스닥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면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가 좀 힘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수급 변화인데 그동안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와 대형주가 좀 중심으로 이끌고 갔다 이런 분석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세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 기관은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이제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원래 개인이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엔 기관 그쵸. 외국인이
대거 사들였군요. 기관과 외국인 들어왔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코스피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는데 계속 주식시장에서는 2차 전지, 뭐 바이오,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건 언제 오르냐. 특히 이번에 CES 때문에 로봇 관련 것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봇테바주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대감이 몰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이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지수가 뭐 2배 정도가 올랐지만 사실은 하락 종목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중에는 별로 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아니 뭔가 그렇죠. 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일부 이렇게 된 분들이 종목만, 예. 많았었는데 이번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어떻게 봅니까? 사실 어제 하루에 7% 올랐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상승 흐름세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 같은 경우가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업종 전반에서 이제 움직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상승세가 코스피 대비 좀 뒤늦게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 천스닥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도 밝혔고요. 근데 민주당 내 좀 반응을 물어보니까 이게 좀 너무 빠르다, 이런 좀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랐다. 분명 조정은 한번 올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은 있는데, 근데 아직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런 흐름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들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제 디지털 자산과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코스닥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이 분위기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수문 기자, 정부나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실 반응을 물어봤는데 이건 예전에 코스피가 뭐 3천, 4천, 5천 이렇게 갈 때도 쭉 마찬가지 반응이었는데 특별히 입장은 없다. 이게 좀 어.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냐면은 그 숫자 하나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입장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 초에 여권의 그런 주요한 관계자랑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 전이었는데 코스피 공약, 5천 공약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특히 대외 변수도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공약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가와 지지율이 연동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럼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지방선거를 예로 들었는데 임기 초하고 예를 들어 지방선거하고 쭉 보면은 아마 상승 곡선이기는 할 거다.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은 여권에서도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좀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이 수치가 예를 들어 뭐 코스피가 6천이 되고 코스닥이 2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입장을 내놓는 그런 일은 대통령실에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입장을 내놨다가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올랐을 때 우리가 잘해서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은 내려갔을 때는 또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건 예. 대외 변수 때문에 내려갔어요 이렇게만 말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 좀 두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에 이제 조태임 기자가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핵심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내용들이 점차 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죠. 사실 코스피에 비하면 거의 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갔죠. 반도체, 자동차.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키 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회를 못 잡았던 놓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그 보유세 인상 같은 걸 시사하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같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 부양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게 두 가지 동시에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주식시장 못 잡으면 힘들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이 과정에서 보유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역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의도도 그 이면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날 종료되는데 연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냈는데 자, 앞으로 투자는 부동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하세요.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실거주로 하고 이제 그 남은 돈, 뭐 여유 자금 같은 것들은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예. 코스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지금 그 코스피 5천 특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여기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시장 상황은 좀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요. 그러니까 예. 코스피는 그래도 비교적 장기 투자도 가능한데 코스닥은 기존의 상황을 보면은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는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 전문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타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보유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이 많아서 단타로 이득 보고 빠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문제가 되는 기업들, 좀 부실한 기업들은 퇴출을 시키는 그런 기준들을 좀 엄격하게 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코스피처럼 뭐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코스닥 투자 전문 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좀 열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도 특위에서 앞으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코스피의 경우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린 게 있는데 코스닥은 물론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북한 방어는 한국의 목. 북한 방어. 미국이 새로운 국방 전략 네. NDS라고 하죠. 이걸 내놨는데 북한에 대한 뭐 방어, 특히 재래식 이런 방어는 네. 한국이 알아서 해라. 네.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미국은 이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더 집중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제 동맹이 좀 주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의 위협은 동맹이 앞장서고 미국은 이제 꼭 필요한 만큼만 돕는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네 집은 너네가 지키는데 좀 더 힘을 써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새 국방 전략에 한국은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앞으로 한미 역할을 더 분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이 여러 차례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점을 이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전략자산 제공 같이 핵심 지원에 좀 집중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이제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근거들도 제시를 했는데 한국이 지금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수준 높은 방위 산업을 갖고 있고 또 진병제를 갖췄다 이런 점들을 이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변화를 뭐 분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 전략 보고서에 명시할 정도로 입장을 확 내놨는데 네. 이런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국방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 새 국방 전략 자체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해요. 예. 지난해 11월에 미국 NSS라고 해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었고 또 한미 간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미국이 강조하는 거는 좀 나눠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동맹이 그동안 미국이 보조하는데 이제 만족해 왔다. 이제는 부담을 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톤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국방 전략을 두고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좀 북박이로 둔다. 이런 전략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육군 비중이 높고 기갑이나 포병도 이제 상시 이제 배치 전략 등이 좀 중심이었는데
대만 해협 분쟁이나 중국 견제 임무에는 곧바로 좀 투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 변화를 인해서 육군 중심 구조도 좀 해군이나 공군 중심, 좀 기동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요. 예. 또 이제 전작권 전환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제 따라 붙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 국방 전략 나오고 나서 이제 SNS에 요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국이 북한 GDP의 1.4배 국방비를 쓰는데 스스로 방어를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기조 변화에 우리도 자각 능력을 더 갖추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전작권 전환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국방 전략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콜비 차관보가 방한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차례로 만났는데 예. 핵 잠수함 협력이나 한미 동맹, 전작권 전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역할 변화가 한미 동맹 약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콜비 차관이 그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든 선택이다. 한미 동맹이 약해지진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게 너희들 나라 지키는 데는 너희들 돈을 써. 뭐 유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입장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은 그럼 뭘 할 거냐. 이런 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방금 조태임 기자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미국이 이게 이런 입장이 좀 오래된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게 그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소리 기자가 쓴 책인데 VOA 그 기자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좀 인상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는 게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이제 한국의 정부나 외교관들은 다 너무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해석한다라는 약간 뭐 비판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이 책에서 이 짚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문제는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란보다도 중요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미국이 신경을 쓰는 거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고 북한은 굉장히 작은 비중인데 한국에서는 북한을 크게 보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도 북한을 견제하거나 뭐 대응하는 이런 역할에 한정시켜서 본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이 돌연선이라고 하는데 그 오키나와하고 이제 타이완 요 선 이게 이제 섬들로 중국을 연결된 선. 맞습니다.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뭐 일방어선 이런 식으로 미국 입장에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중국 견제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걸 한국이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그간에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에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게 재래식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제 북한을 좀 압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예. 북한 핵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회 외통위 쪽에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상황들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일부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대통령실 그 반응을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한국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하는데 이제 주목을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내놓고 특히 거기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잘 유지해가지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대표적인 예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넘어가지고 첨단 산업, 전략 기술 같은 것들도 다 공유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요거에 좀 맞춰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뭐 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을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 이런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방어는 우리가 주된 책임을 져라 추세에 맞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땅에 있는 주한미군이 그러면 중국만 견제하겠다 그럼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면 약간 미묘해지고 그래서 더 고차원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조국혁신당 합당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 예. 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당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 문제 입장 정리를 했어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합당 여부는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당원 총의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상은 조국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이거예요. 예. 혁신당 어제 당무위원회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 놓고 한 3시간 가까이 논의를 해서 이제 이같이 이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혁신당이 뭐 이미 합당 찬반을 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열세잖아요. 작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좀 휘둘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좀 통제 장치를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좀 오갔다고 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견제하는 것이 흡수 합당. 그냥 민주당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게 흡수 합당 프레임인데 그제 일요일에 민주당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하면 민주당 당명 유지하겠다는 이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지면서 혁신당에서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혁신당은 이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이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해를 만든다 하면서 좀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혁신당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가치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 DNA 정체성 이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항지 원내대표는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당 쪽에서는 합당론에 묻히면 안 된다라면서 꺼낼 의지가 있는데 2인 선거구제. 그러니까 지금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에 한 2명 정도 뽑는데 그렇게 되면 1등, 2등 당이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개혁해야 된다는 거고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등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된다. 이런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민주당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으로 이제 약간 수면 아래로 접어들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갈등 요인이 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이 부분만 좀 짚어보죠. 이게 가장 관심이 큰 게 청와대가 사전에 교감했냐.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를 팔면서 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취재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들도 종합을 해보면은 교감이 있었다라고밖에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청와대 입장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지만 연락은 받았어. 두 당이 알아서 잘할 거야. 근데 대통령의 평소지로는 두 장당은 통합하는 게 맞아.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교감을 어느 정도는 그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해줬다라는 거를 보여준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교감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데 뭐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하고 이런 거 쌓아놓고 식당 같은 건 정해놨는데 실제로 요리를 하는 거는 주방장이 정하는 거 아니냐. 그 정청래 대표가 주방장이라고 치면은 이 시점하고 이런 방식은 정청래 대표가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감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지금 대표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될 거라고 저는 그냥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당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비당권파 의원들이 향후에 그 다시 치러지게 되는 예. 전당대회에 영향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당원들의 하나 불만이 모 관계자 표현은 조국 혁신당이 자의식 과잉으로 이 당대당 통합 같은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불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권 핵심 관계자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오니까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죠. 전 정무수석에게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임 기자, 박수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